바로 한번 썰풀어 볼게요. 저는 땡년도 땡월의 기술행정병으로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교 과 버프를 받아가지고 병과를 선택해서 가는 방식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접속병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병과를 하사받았고요.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개꿀 빨고 사령부 직할 통신대대로 자대를 명받았죠. 이래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해. 일단 저희 부대는 미친듯이 편했습니다. 훈련도 대대장이 하기 싫다고 하면은 없어지고 우리 부대 별명이 가라 부대였나 그랬는데 저는 군생활 동안 유격이나 화생방을 한 번도 안 했죠. 이 가라 부대에서 더 꿀인 것은 파견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 파견이란 게 뭐냐? 독립방공중대가 있는 파견지로 이동해서 2주 동안 통신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훈련 때나 실제 상황, 평시 연결된 통신 상태가 먹통이 되거나 한 거 아닌 이상은 통신소에서 그냥 하루 종일 노가리 까고 보드게임하고 라면 먹고 진짜 꿀 중에 꿀인 파견으로 불립니다. 저는 첫 파견지 가서 보드게임 뱅이라고 하는 걸 질릴 때까지 했죠. 그나마 단점이라면 PX를 운영을 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간부가 리스트를 주면은 그거 적어서 애들이 외진 갈 때 PX랑 본부에서 한 번에 사오는 게 그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이 통신 파견은 그 단점조차도 상쇄할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큰 꿀인 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통신병들은 통신기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문을 많이 보죠. 뭐 P9999K인가 뭐 TMR인가 뭐 하는 것들 말이에요. 재원을 맞추려면 무조건 비문을 봐야 합니다. 군필자 중에 통신병 받은 사람들은 뭔 뜻인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대에서 파견을 명받고 인원들이 없어서 들어온 지 한 달 된 후임이랑 같이 파견지로 이동했는데 도착하고 한 3시간 지났나? 통신이 먹통이라서 COI 보면서 재원값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문 보면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면지나 메모장에 적고서 계산하고서 값을 맞추는 게 대부분이죠. 한두 시간 정도 씨름했을까요? 통신 복구는 성공했고 그 후임한테 책상에 있는 비문 관련 내용들은 다 세절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상황 조치가 끝났으니 방공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브리핑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참고로 종이에 비문 관련 내용 적으면 그것도 준 비문으로 취급해서 세절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여튼 세절하라고 시키고서 방공행정반 가서 방공중대장한테 상황 브리핑 받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있는데 그 후임이 행정반 들어와서 세절을 하더라고요. 별 신경 안 쓰고 그런가 봐 하고 있는데 세절기에 뭔가 걸리면 안 되는 소리 같은 게 막 갈리는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비문을 직접 만져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인쇄나 복사 방지를 위해서 비문은 일반적인 종이 인쇄한 게 아니라 특수 종이에 인쇄를 합니다. 만져보면 일반 종이하고 막 다르고 뭔가 약간 코팅되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사진 한 장 한번 첨부해 볼게요. 복사 방해 용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 후임 COI를 세절기에 넣고서 갈아버리고 있다. 그거 보고서 1초 정도 뇌정지에 온 이후에 후임에게 미친듯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습니다. 안돼! 요즘은 선진병이나 폭행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뒤에서 다리를 바로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세절기를 정지시켰는데 이미 COI는 절반이 갈린 상태. 머릿속에 이게 명영창을 며칠을 갈까? 쟤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예전에 선임들이 훈련할 때 훈련용 비문을 살짝 찢었는데 그걸로도 소대장들이 중대장들한테 개 털리는 걸 눈앞에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우리 대대 중대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죠. 그렇게 인자하시고 아름다웠던 중대장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개쌍욕을 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너무 호달달하더라고요. 그리고 20분 뒤 대대장하고 중대장은 파견지에 올라가서 저랑 후임은 진짜 미친듯이 개 털렸고 파견 복귀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저는 평소에 사고를 안 치고 일을 잘해서 다행히 갖고 있던 휴가가 5일 잘리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은 제가 파견 전에 비문을 자주 보니까 따로 보관하고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고 파견지에서 비문 갈아버려서 영창 5일인가 갔다 왔죠. 만약 이 썰이 채택된다면 군대에서 몰래 술 먹은 썰, 2등병 때 편의점 가서 사제 담배 사고 사제 음식 먹고 복귀한 썰. 너무 귀엽다. 이게 진짜 군인이라서 진짜 참 막 너무 소소하다. 우리 부대에 있던 게이 선임? 이건 안 소소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백과사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군대를 아마 혓바닥 끝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COI라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 중 하나죠. 통신을 하고 통신 그 주파수를 맞추고
그날 통신 뭐 그런 거를 하려면은 전화기 같이 생긴 그 무전기에다가 뭔가 코드를 막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그 동일한 코드를 집어넣고 동일한 암호를 해석해서 집어넣어야지 서로가 통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COI를 비문을 본 사람은 2년이었나 3년이었나 동안 5년이었나 동안 외국 여행이 제한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요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튼 탑 클래스 그 비문들, 저 비인가 그런 서류 같은 거 보는 비밀 유지 그런 서약 그런 거 한 병력들은 외국으로 못 나가더라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신병들은 좀 그런 거 좀 좋은 거 많아요. 대회 같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비병이면은 정비병 대회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통신병 아머 대회 이런 거는 분기마다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연대, 사단, 뭐 군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음어 대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음어를 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가서 이제 해석을 하는, 약간 이거 뭐 치는 거 뭐라 그러죠? 모스부호 그거 막 공부해가지고 그거 듣는 거 그대로 해석하듯이 음어로 계속 나오는 거를 문장화하고 그 어떤 글인지 뭐가 목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부대에서도 그거 하는 거 구경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음어 이만큼 있는 거 좀 많아요. 한 수백 자 정도만 글자 외우면 돼요. 암기만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음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정성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꿀은 뭐냐면, 그 음어를 짬이 좀 되면은 대충 이제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몇 번 한두 번 정도 대회를 나갔다 오고 이제 뭐 거의 말년차 되고 그러면 음어 대회 딱 열린다 그러면은 짬 있는 그 통신병, 행정병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신청해. 그리고 저녁에 연등한다고, 우리 때 이제 싸지방이라 그래서 PC방 같은 게 열렸거든요. 도서관도 있는데 도서관이 막 물에 젖었나 그래가지고 폐쇄돼 있는 상태였고, 저기 PC방 같은데 거기 가서 했어야 됐는데 공부를 가가지고 맨날 몰래 컴퓨터 켜가지고 맨날 싸이월드 하고 노래 듣고 놀고 있더라고. 그런 거 좀 부러웠지. 그러니까 사실 군대에서는 특수보직이면은 조금 다른 병과들보다 좀 좋은 점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수송병으로 그냥 운전병으로 들어간 건데, 군대에서 훈련소 1등 한 것 때문에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너 1등 했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똘똘한 애들이 정비병 해야지 안 다친다 그러면서 똘똘하다고 데려가 버린 거야. 나는 완전히 A급 취급당했어. 왜냐하면 체대 나왔지, 거기다가 훈련소 1등하고 나왔지, 차 좋아하지 이러니까 바로 끌려갔지. 그래서 그대로 정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부대에 차가 한 100대씩 있는데 정비병이 TO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정비병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 굴려야지 겨우 그 부대가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수송병인 애들 중에 똘똘한 애들을 정비병으로 돌려서 사용했었는데, 제가 그 정비병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특수보직을 받으면 좋은 게 모든 작업 다 열해. 뭐 똥을 푸던 개꿀을 빨던 뭐 하늘을 날던 뭐 땅속으로 들어가던 상관없이 모든 작업 다 열해. 그리고 낮에 쓰는 경계 전부 열해. 우리 탄약고, 대공초소, 위병소 이렇게 썼었는데 전부 열해. 근데 하나 문제가 있지. 그래서 항상 낮 근무는 전부 열애되고 밤 근무에 끌려 들어가는데, 밤 근무가 전부 정비병 선임들이랑 들어가. 와, 낮에 만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분대든 다른데 근무는 맨날 같이 쓰고. 와, 여러분들이 그 살면서 주위에 이제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 막 정말 이 사람 날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터에서 보고 퇴근해서 술 마시면서 보고 집에 갔는데 집에도 있는 느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밥 먹으러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터로 다시 가는 그런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갖고서 한 1년 있으니까 현자가 되더라고. 부부보다 더하지. 부부도 각자 할 일이 다른 할 일을 하지. 동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다른 군과 부대에는 어떤 보직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저부터 한번 썰을 써보려고요. 저는 공군 비행단에서 시설병으로 근무했었고, 제가 근무했던 비행단 기준으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시설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운영 관련 병, 공병, 소방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로 운영 관련은 쉽게 말하면 부대 내 보일러, 전기, 하수도 등 인프라 관리하는구나, 그런 걸 관리하는 직무하는 부서인데, 비행단 특성상 부대가 굉장히 넓어서 생활관 및 사무실의 변기물 등 하수를
구간별로 펌프를 사용해서 외부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관까지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에 이물질이 끼거나 펌프가 망가지면 직접 손으로 펌프를 수리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변기에는 물티슈 같은 거 넣고 내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공병은 활주로 피해 복구와 유지 보수의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전시 상황에 활주로의 중화기의 공격을 받아 구멍이 생기거나 포탄이 떨어져서 구멍이 나면 그걸 빠르게 메꾸고 위에 임시방편으로 매트를 깔아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의 중장비를 운영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부대 건물 내 펜스 등의 유지와 보수 임무를 맡아 일하는 노가다꾼 같은 부서인데 용접, 목공, 타일, 시멘트 공구리, 페인트질 진짜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은 말 그대로 기지 내의 소방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건물의 화재는 물론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사고가 났을 때도 담당하죠. 이렇게 부서별로 소개를 마치고 제가 일했던 부서 썰을 간략하게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주로 제도장.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에 고무가 녹아서 활주로에 들러붙습니다. 이걸 제거해주지 않으면 다른 비행기가 착륙할 때 미끄러질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리무버라고 하죠. 리무버를 하고 나서 활주로에 페인트도 다시 발라줘야 되죠. 활주로에 페인트를 바르나요? 그래서 리무버 작업을 비행기가 안 뜨는 날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안 뜨는 날은 기상이 나쁘거나 주말 둘 중 하나죠. 아오, 판초우 입고 나가서 이거 리무버 작업하는 거야? 으아, 주말에? 고로 리무버와 활주로 제도장은 무조건 주말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평일에 쉬게 해주나? 제도장할 때 페인트는 20리터짜리가 100통 넘게 들어가고 밤에 잘 안 보이게 유리가루도 뿌려줘야 되는데 유리가루도 거의 100kg 이상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이 작업의 장점은 누구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활주로에서 비록 작업 차량 포터로 아우토반 마냥 최고 속도로 달려볼 수도 있고 페인트 칠하는 게 생각보다 은근히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서 재밌습니다. 단점이라면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 거고 리무버를 하고 재도장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스케줄이 작살이 난다는 단점이 있죠. 당시 간부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재도장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활주로 제설할 때 쓰는 SEBB라는 장비로 활주로를 건조시키고 재도장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마징가 제트인가 그거 아니에요? 리무버 작업 이름이 리무버가 아니라 주말 리무버네. 주말이 없어져. 두 번째, 예능을 다큐로. 저희 부대는 바닷가에 붙어있어서 여름마다 바닷가에 군인 가족들과 장병들 대상으로 해수욕장을 열었었어요. 물론 그 해수욕장의 시설도 다 저희가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여튼 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감독관님이 값비싼 황토벽돌을 어딘가에서 무더기로 가져오시더니 야! 화덕 좀 만들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뭔 말인가 싶어서 당시에 삼시세끼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 예능에서 화덕으로 고기도 구워 먹고 빵도 해 먹는 걸 보신 단장님께서 우리도 해수욕장에서 화덕 같은 걸 있으면 잘 쓰지 않을까나 라는 한마디에 대대장님과 감독관님의 지시하에 직접 최고급 황토 벽돌과 친환경 시멘트를 구해다가 저희에게 던져준 거였죠. 도면도 없고 화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저희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냥 대충 불 피우는 곳을 만들고 그 위에 뜨끈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쳐발라서 화덕을 만들었죠. 하지만 감독관님은 안 예쁘잖아!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기껏 만들었던 화덕을 다 뿌개게 하고 인터넷에 예쁜 모양의 화덕을 보여주시면서 이것과 똑같이 만들려면서 직접 위치랑 사이즈까지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사흘에 걸쳐서 예쁜 철문이 달린 화덕을 2개나 만들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 그 화덕이 쓰였다는 소식은 듣지 못한 채 전역했죠. 세 번째 이야기, 종이 비행기 짬 처리. 전투기는 사격을 할 때 하늘에서 엄청 큰 종이 비행기 같은 거를 떨어뜨리고 그걸 사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어 육군은 마일즈인가 하는 장비 쓰듯이 전투기 사격에도 비슷하게 장비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사격 훈련하려고 쟁여둔 종이 비행기를 처리해야만 했고 그 종이 비행기들은 저희 비행단뿐 아니라 전국의 비행단에서 알아서 재고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충 폭이 60cm, 길이가 3m 정도 되는 삼각형 모양의 종이와 나무로 되어 있는 호일이 부착된 부재들이었죠. 이걸로 불쏘시개를 쓰던 뭘 만들던 다 처리하라는 게 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삼각형 종이를 이어붙이고 용접한 각 파이프 위에 얹어서 쉼터로 썼습니다. 한 5m 되는 쉼터를 무려 9개나 만들어서 부대 곳곳에다 설치했죠. 물론 단장님께서는 저렇게 버릴 거를 자꾸 쉼터로 쓰니까 저 좀 꼴이 보기 싫다나까나 라고 하셔서 단본부 근처에는 설치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 쉼터 만든다고 재료 쓴 게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개꿀잼 드리블들은 맨홀 뚜껑.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생하는 오수는 펌프를 이용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시청 하수도과에서 도로 맨홀 뚜껑이 날아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부대 오수를 내보내는 펌프 압력 때문이었어요. 오수를 흘려보내는 펌프가 뭐가 걸리거나 압력이 약해지면 막히기라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반대로 펌프 압력이 너무나 세지면 하수도에 어마어마하게 센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센 압력이 가해진 부대 밖 도로의 맨홀 뚜껑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개꿀잼 드리블들은 투수들 마냥 그냥 나자빠져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쉬 경험할 수 없었던 맨홀 뚜껑의 에어쇼를 경험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저의 극한보직이었던 공군 시설병의 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극한보직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네온 모히또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공군이 그 꿀이라고 항상 공군 갈까요? 해군 갈까요? 육군 갈까요? 그래서 제 방 와서 이렇게 생방송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항상 무조건 공군 가라고, 무조건 공군 가세요, 무조건 공군 가셔야 돼요, 공군 이러는데 꿀이 아닐 수도. 공군 가면은 근데 상대적으로 뭐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육군은 그냥 뭐 쥐잡듯이 잡잖아요. 거의 뭐 공병대잖아요. 사실 육군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땅에서 전투하는 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군대 육군 갔다 그러면은 그냥 노가다 하러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365일 부대 정비를 위해서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부대 정비한다고 땅 파고 거기다가 뭐 심고 땅 파고 뭐 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부대 정비를 했는데도 어떻게 부대가 그 거지꼴인지. 아니 누가 한 명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행보관도 바뀌어, 중대장도 바뀌어, 대대장도 바뀌어, 병사들은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니까 하는 방법도 다르고 공법도 다르고 여기는 막 예쁜데 저기는 막 엉망진창이고 저기 그래서 보수하면 이쪽이 무너져 내리고 이쪽 보수하려 그러면 전역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고 뭐 대대장이 와서 야 그 뒤에 밀어버려라 다 안 예쁘다 그럼 뒤에 또 다시 턱으로 또 닫았고 그 생 쇼를 하고 있어요 맨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장교분들이 병사들이 너무 심심하면은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작은 일거리를 주어 이상한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 보내면 되잖아 그만큼 병사를. 병력들을 훈련할 때만 불러서 병력을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부대는 그냥 부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 사람들 월급 많이 주고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사회에서 일하고 있고 훈련 때에만 예비군 훈련보다 더 빡세게 그냥 불러가지고 훈련 계속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2, 3년 동안 훈련한 기간을 지켜치면 내가 봤을 때는 군대에 있던 병사들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어차피 총 주고서 전쟁터 나갈 때는 다 모르는 곳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군대에 병력이 없다고 요즘에 면제돼야 되는 친구들까지 군대 가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렇게 면제당할 수 있을 만큼의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군대에 갔을 때 진짜 오히려 더 망가져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지금 이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면제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허리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고 막 뭐 목이 아파서 막 손발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 들고 막 이런 친구들인데 전쟁 났는데 물자 막 걔네들한테 다 입혀놓은 다음에 같이 걸어라 그러면은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뒤에 막 후발대가 생겨버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걔네는 차로 싣고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걔네들 차로 싣고 가면은 옆에 그 전쟁 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완전 군장하고서 급속행군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거 보면서 좋아하겠다. 우리 그냥 옆에 지나가는 앰뷸런스 병만 봐도 거리면서 앰뷸런스 병 저 새끼는 한 번도 안 내리고서 저 차 타고 간다고 개새끼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판에 멀쩡한 애들한테도 그 완전히 그냥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현실적인 거를 만들어야지. 20살 이렇게 넘은 애들을 전부 다 군대에 집어넣어서 1, 2년 동안 묶어놓지 말고 뭐 한 3개월, 4개월 훈련 빡세게 하고 그리고 분기마다 불러서 훈련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뭐 애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하면은 20만 갖고서 40만의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굳이 40만을 맞추려고 아주 다 집어넣으려 그러니까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짜증나 씨.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매일 퇴근하면서 라디오 마냥 개보건님 썰랑썰레를 듣는 애청자입니다. 썰랑썰레를 들으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썰이 많이 있지만 게임에 대한 썰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하고 글을 써봅니다. 저는 17년도 1월 초에 입대하여 신교대를 마치고 후반기 교육으로 야전 수송 교육단까지 마친 뒤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 수송중대로 가게 되었죠. 오자마자 마침 운이 좋게도 행정병의 보급개원 부사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고 제 사수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 덕에 저는 군생활을 수송중대 보급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좋았겠다. 수송중대 보급개원 개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컴퓨터에 앉아서 내려온 일과가 있나 하면서 확인 도중
내려온 공문 중에 육군 참모 총장배 오버워치 솔저 76 토너먼트 대회 라는 공문이 있는 겁니다. 평소 게임을 좋아하고 오버워치를 즐겨하다가 군대에 왔기에 해당 공문을 보자마자 관심이 생겼죠. 내용을 읽어보니 각 사단별로 한 팀씩 모여서 토너먼트식으로 열리는 대회였는데, 해당 대회는 간부 1명과 병사 5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육군 전 사단이 참가하여 계룡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진행을 하는 아주 큰 대회였습니다. 생각보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고 이걸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일단 행정병 특성상 한 명이 휴가를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인원이 해당 인원의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겠거니 하고 일단 저를 대신해서 일을 대신해줄 동기 행정병에게 냉동을 계속 부어 먹이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대신 일을 해준다는 허락을 받아냈죠. 그 다음은 저희 분대장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허락을 받은 뒤 마지막 관문인 행정보급관과 수송대장에게 허락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잘 모르시는 세대고 오랜 기간 파견을 가야 되는 일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은 뒤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죠. 그 뒤로 추가로 사단에서 온 공문을 읽어보니 각 연대, 대대별로 팀을 꾸려서 사단에 보고를 한 뒤 해당 팀별로 주말에 PC방에서 토너먼트식 대회를 연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오버워치를 어느 정도 잘하는 팀원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제가 입대했을 당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온 지 1년채 안 되었던 게임이라 군대 내에서 해당 게임을 잘하는 군 장병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선임분들은 해당 게임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사실상 1, 2병 위주로 모집을 해야 됐죠. 이 과정이 꽤나 어려웠는데요. 어찌저찌 해서 다른 중대 소대장님과 저를 포함해 병사 5명이 되어 팀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단 대표를 뽑는 대회가 진행되었고 연대 대대별로 토너먼트를 진행해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 연대는 결승전까지 오게 되며 상당히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육군 참모총장배인데 사단 내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토너먼트를 즐기기로 했는데, 그 사단에서 대표를 뽑는 건 연대에서 연대별로 해서 팀을 꾸려서 사단 내에서 붙어서 거기서 한 팀만 나가는 걸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대에서 붙어서 사단 내 한 팀 뽑는 거에서 지금 결승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말 사단 대표를 뽑는 대회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상대는 대대에서 나온 팀이었는데 상대 팀에 정말 잘하는 메이가 있어서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저희 수송대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아가던 중 3일 뒤에 타 간부님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야, 땡땡아, 포병대대 간부님이 너 찾으시는데 타대대 간부님이 날 왜 찾지? 하면서 의아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충성통신보안 수송대 1병 땡땡땡 전화 바꿨습니다. 그래, 혹시 저번에 결승전 때 디바를 했던 병사가 너야? 예,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오버워치 대회 나가는 거 좀 한번 나가볼 생각 있니? 저번에 사단 내 대회 통해서 나가는 팀 정해진 거 아니었습니까? 사단장님께서 기왕 사단 대표로 보내는 건데 부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내에서 잘하는 친구들로 팀을 꾸려서 나가라고 말씀해서 다시 구하는 중이야. 저는 당연하게도 나간다고 얘기했고, 사단장님의 배려로 저는 그렇게 절대 나가지 못할 것 같았던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대 내 중대장님과 행정보급관 선임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을 구한 뒤 저는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유례없는 게임 연습 과정 때문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죠. 야, 군대에서 게임 때문에 파견 나가는 건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저 공군 그 프로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을까? 사단본부에 가깝게 붙어있는 포병대대로 파견을 오게 되었고, 대회를 참여하는 친구들끼리 빈 생활관을 배정받아 매우 쾌적한 생활을 즐기면서 매일매일 PC방으로 출근하는 기이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추석 황금 연휴와 그리고 주말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밖에 나가서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었고, 사단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에 따로 50만원을 지원해주셔서 금액적으로도 부담없이 맛있는 것도 먹고 대회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전날 저희는 부대를 나선 뒤 용산역을 거쳐서 대회 장소인 계룡시로 향했습니다. 계룡시에 도착한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근처 모텔에 예약한 뒤 PC방에 가서 또 게임 연습에 몰두했죠. 팀원들 모두 연습구호는 항상 TV에 얼굴 한번 나와보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난 뒤 대회 당일 저희는 대회 장소인 계룡시 근처 PC방으로 향했고,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대회를 진행할 4개 조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 같이 아이콘을 맞추면 최대한 긴장을 풀려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저희는 토너먼트를 진행했고요. 3번의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승리해서 4개 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PC방에서 결승 진출팀과 준결승 팀을 나눠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상위 4개 조의 팀끼리 게임을 진행하였고 승리하게 되어 결승 진출팀에 나가게 되었죠.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상당히 큰 규모의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차, 전투기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스크린에 컴퓨터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보았을 때 여기가 그 대회 장소구나 라는 걸 직감했죠. 그렇게 시간이 되고 3, 4위전이 시작되어 승리한 3등 사단에게는 포상 휴가와 상장이 나왔지만 4등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와 해당 경기가 끝난 뒤 나인뮤지스의 이벤트 매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저희는 긴장되는 마음을 보여줬고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승전에서 우승하게 되었죠. 다음 작전 명령은 2번 고지를 점령하랍니다. 2번 고지를 점령하라. 네. 그렇다. 와, 메이가 진짜 얄밉게 너무 잘해요. 계속 어느 깨버려. 와, 메이 최고예요. 네. 이번 총명준. 이 선수가 어그로를 다 끌어요. 그렇게 받게 된 상장에는 별 4개가 그려져 있는 참모 총장상이었습니다. 상장과 함께 포상증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참모 총장 포상증은 도대체 휴가를 얼마나 주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 시끌벅적했지만 4박 5일 뿐이었죠. 그렇게 모든 대회가 끝난 뒤 뒤풀이로 해설을 진행해주신 전용준 캐스트님과 팀원들끼리 함께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만들면서 그날 저녁은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대로 복귀하자는 열차를 타고 대대로 복귀하니 대장님께서 기특하다고 칭찬해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사단장님 뵈러 가야 되니까 복장 단정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님까지 뵈러 갈 사안이었나 싶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좀 긴장되는 마음을 보여잡고 그렇게 사단 본부로 향하게 되었죠. 사단 본부로 향한 뒤 지나가는 간부들마다 야 니들이 참모총장상 받은 애들이야? 나도 못 받아봤는데 라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사단장님과 여러 간부님들이 계시는 회의장으로 향했고 거기에는 작전과장님이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무엇이고 어떻게 참모총장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상황이 웃겼지만 절대로 웃을 수가 없었죠. 자, 여기는 땡사단 땡연대 땡땡땡땡 대대에 있는 땡땡 중대 땡땡 본부에 있는 이 친구 1병 땡땡땡은 디바라는 캐릭터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불시에는 기체를 이용해서 자폭 전술을 이용해 적들에게 크나큰 데미지를 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메이라는 친구는 중국계 캐릭터로서 얼음을 발사하여 그렇게 설명이 마무리되고 저희들은 차례대로 사단장님과의 악수와 힘찬 경례를 한 뒤 사단 모자를 하나씩 받으면서 따로 회식도 하라고 주신 10만원 상품권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참모총장상과 트로피는 사단에 기부되었죠. 사단장님이 업적이 돼버렸네.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 뒤로도 지상군 페스티벌이 진행될 때마다 오버워치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첫 반응이 괜찮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 다시 한번 군 장병들이 즐겁게 대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해당 대회 영상 링크 올려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50분부터 결승전 영상입니다. 와,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몇 장 있어서 함께 올려봐요. 아이, 멋있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었군요. 이래서 행정병을 해야 된다고. 난 정비하느라 이런 대회 있는 줄도 몰랐어. 하여튼 행정병들이란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 다 먹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군대 썰을 재밌게 보다가 저와 같은 보직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카페에 찾아와서 제 보직을 위주로 쓸 법한 키워드들을 검색해보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카페 가입도 하고 경험들의 일들을 혹여나 잊어버릴까봐 일기장 같은 형식으로 몇 줄 적어보자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흔치 않은 일을 했습니다. 사단급 또는 그 이상의 사령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듯한데 저는 사단급 부대에서 법무부에서 일을 하다 나온 사람입니다. 병사예요? 법무팀에 병사가 있어요? 수사원병은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듯 저희는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징계나 교육 그리고 기록 보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 업무는 아무래도 실제 범죄를 다루다 보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개보건님도 많이 곤란해질 것 같아 범죄 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징계에 관한 이야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계를 담당합니다. 대령부터는 육군 본부에서 징계를 내리죠.
물론 징계 의결 자체는 해당 부대에서 진행하지만 그 후 실제로 근신, 휴가 제한 영창 해본 적은 없지만 강등 명령을 내는 건 저희 몫입니다. 연대에서는 인사과가 직접 명령을 내리죠. 연말에 파일 정리한 거 한번 찾아봤는데 대략 연대 하나에 200건 정도의 징계가 있고 연대가 3개고 규모가 비슷한 직할대에서 1년에 800건 정도의 징계가 있었고 잘린 휴가들을 대충 모아보니 어제 입대한 훈련병 2 정도는 바로 전역시킬 수 있을 정도의 휴가들이었습니다. 영창은 내일 집 가는 병장 5명을 오늘 입대한 훈련병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였죠. 다른 사단도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단마다 크기가 다르고 병들의 머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나마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정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이야기들은 징계 처분서만 보고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간부님들 시선에서 작성될 수 있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운전병들 이야기.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하게 징계를 당하는 보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운전병입니다. 별별 이상한 이유로 휴가가 잘리는 게 일상이지만 부대의 자산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차를 운전하던 운전병들을 징계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본인의 의도를 하고 차를 나무에 갖다 박는다든지 올라가지 않은 위병소 차단선을 부수고 돌파한다거나 지들끼리 박치기를 한다든지 도랑에 빠지고 싶어서 도랑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로 징계를 받는 운전병들 분들께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운전병들은 사고 나면 무조건 휴가 다 잘려요. 휴가가 무조건적으로 잘립니다. 두 번째, 부조리의 눈물. 어느 날 연대 간부님이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징계 서류 뭉탱이를 제출하시는데 대강 읽어보니까 내용이 부조리에 신고당한 분대 전원이 휴가 제한 징계를 받은 거였어요. 어떤 부조리인가 하고서 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병이 들어오면은 맞선님이 신병을 PX에 데려가 먹을 거라든지 생필품 등을 사주는 걸 가지고 지시불이행 건으로 징계를 받아왔더라고요. 엥? 나중에 같이 일하는 간부님들도 징계 기록을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면서 한마디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얼마나 병사들을 조지고 싶었으면은 맞선님이 신병 PX에 데려가서 생필품이라던가 먹을 거 이렇게 사주는 거를 지시불이행 건으로 징계를 보내냐? 꼬투리 잡을 거 진짜 없었나 보다. 진짜 깨끗했나 보다. 이런 거 꼬투리 잡는 거 보면. 세 번째 이야기, 기록에 관하여. 대부분의 기록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징계 기록이나 사건 기록 등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에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이 지나면 처분하죠. 하지만 절대로 처분하지 않고 영원히 가지고 가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는데요. 해당 기록은 사단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신설되는 사단의 기록이 이관되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전 어쩌다가 그 기록들을 봐야 할 때가 있었는데 한 장 한 장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네요. 일단 당장 생각나는 건 이 정도였는데 글솜씨도 못 나고 다소 심심하게 끝난 것 같아 아쉽네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적으러 오겠습니다. 은붕어님 감사합니다. 군대의 검찰청, 법무부. 저는 검찰청이 기무대라고 생각했는데 기무대는 또 약간 간첩 잡는 그쪽이고 검찰은 아닌가봐요. 법무부가 검찰 역할을 하는군요. 도대체 어떤 기록이 있었길래 지워지지도 않고 그 기록이 영원히 남을까? 가스막에 잃어버린가? 사단에서 가스막에 몇 개 잃어버렸는지 계속 카운팅하나?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뽀로로. 형이 쿠데타한 정도 들어가려나? 제가 뭐 억지로 쿠데타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쿠데타가 된 거지. 그 우연히 작전을 나가게 됐고 우연히 맨 앞에 선두였던 선임이 앞 제대를 놓쳤고 우연히 그 선임이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봤고 다리를 건너자라고 했고 그래서 우연히 선임 보고 가라고 했고 우연히 차 한 20대 30대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갔고 우연히 그 길이 청와대 가는 길이었고 우연히 뒤에 타고 있는 병력이 특공대 훈련 차량이었고 우연히 그래서 뒤에 훈련 물자하고 특공대 애들 완전 무장하고 얼굴에 완전 저거 하고 있었고 얼굴에다가 훈련 때문에 색칠하고 있었지. 그때 내가 왕이 됐어야 돼.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나라 정부를 파괴시키고 그러다가 우연히 군대를 장악하고 우연히 독재자가 되고. 근데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억울했죠.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큰 그때 징계거리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대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그때가 대대급 훈련이었는데 대대급 지원이었는데 수백 대의 차량이 나가서 했는데 거기서 단 아무도 집에 돌아오는 길을 애들한테 교육시키지 않았고
신호 같은 거 그런 거 다 잡아주질 않았고 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아주 했기 때문에 저걸 하지 않았죠. 징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부들이 제가 내려서 나중에 소대장한테 소대장님 저희 길 잃어버렸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로 뛰어와가지고 조인트를 빡! 웃어 막 이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웃어 이 새끼야 웃어. 너가 지금 뭘 했는지 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두환 이후로 보고되지 않은 물자와 병력을 서울 중심부로 수송한 사건이었어. 요즘도 운전병 교육할 때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컸죠. 그래서 우리 대대 내에 있는 모든 중대마다 다 무사고 며칠 이거 몇 천일씩 됐었는데 전부 제로 됐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맨 앞에 있던 그 선임이 좀 이렇게 삐리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간 건데 왼쪽으로 갔다고 뻥치고서 지가 그쪽으로 가자 그런 거였으니까 저는 그냥 가라 그런 거고 그럼 가셨어야지 말입니다 이런 거고 그 친구는 그냥 간 거고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저는 맨 최후미였기 때문에 전 몰라요. 앞에 제대 보이지도 않아요. 한 1km, 2km 떨어져 있어서 제대 보이지도 않고 골목 들어가면 제 책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걔 보고 이거 완전 패급이구만 이러는데 너보단 군생활 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육군훈련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병입니다. 평소 유튜브로 썰랑썰레 자주 즐겨보는데 신교대 조교썰, 요즘 논산훈련소 썰 등을 보고 육군훈련소 기간병 썰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올립니다. 작년 4월 뉴스에 난 이후로 육군훈련소는 인권 함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의 장점 몇 가지를 우선 나열하자면 첫 번째, 훌륭한 간부가 비교적 많음. 소대장, 중대장들이 전부 훈련 부사관 출신이라 짬도 어느 정도 있고 능력 있는 간부가 많은 편입니다. 인성은 뭐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일 처리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부대 업무 특성상 일을 못하는 간부가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육군치고 영내 복지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영내에 BHC 치킨이 있고 파리바게트에 아미키친이라는 얌샘 김밥이 있고 남들 냉동 돌려 먹을 때 저희는 치킨, 빵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죠. 세 번째, 의료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훈련소 내에 지구병원이 있어서 진짜 아픈 기간병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식이 엄청 잘 나와요. 어제는 트윅스, 코카콜라, 몽쉘 한 박스, 오늘은 초코파이, 스타벅스 병커피, 컵라면 이런 식으로 훈련병에게 줍니다. 훈련병에게 줍니다. 기간병 아니고. 다섯 번째, 연휴, 쉬는 날에 쓸데없는 일을 안 시킵니다. 이건 뭐 대대장 재량인 것 같아요. 단, 훈련병의 인권 함양에 너무 힘을 쓴 나머지 교육중대장, 소대장, 분대장을 포함한 여러 기간병들은 오히려 더욱 힘이 들고 있습니다. 갈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가장 큰 피해자는 분대장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대장들은 매우 힘든 헬보직이라는 걸 알고 왔지만 가면 갈수록 근무 여건 체계가 망가지고 있어 처음 분대장을 지원했을 때의 열정과 패기, 분대장으로서의 자부심 등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래 요인들로 인해 분대장을 헬보직에서 역대급 헬보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입소대의 부재는 306 보충대, 102 보충대 이런 거 다 없어졌죠? 과거에 입소대대나 보충대로 입대해서 기본 신체검사나 보급품 불출 같은 걸 입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교육대로 넘어와서 교육만 받는 구조였지만 인원이 부족해져서 입소대가 해체되고 입소대에서 하는 업무들을 자연스럽게 교육대가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아주차, 이병 첫째 주는 분대장들에게 지옥주가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보급병은 보급품을 연대 보급창고에서 떼와서 하나씩 불출해줘야 되며 이와 동시에 군 기본 예절, 제식 등 교육도 병행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코로나로 인해 총합으로 교육이나 보급품 불출할 수가 없어서 분대장이 방역법 입고서 생활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위에 업무를 하고 있다. 분대장은 밤 11시나 돼야 퇴근을 하고요. 취침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05시에 일거 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행정병들의 경우 첫날 처리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 1주차에 새벽 1~2시까지 퇴근 후 6시에 출근이 보편화되어 있죠. 두 번째, 부족한 인원과 휴식시간. 2주 격리 기간 동안에 식당에 훈련병들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병들이 식사를 추진해주고 분대장들이 밥을 퍼줍니다. 지금 인원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고
근무를 쓰고 자고 당직을 서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다시 다음날 교육 준비하고 막 식사 추진하러 가고 인원들이 지금 뿔뿔이 다 찢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따로 태스크포스가 또 형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원들이 몇 명씩 빠지고 이래서 지금 근무하고 업무 보는 게 완전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주말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상이 30분 늦어지는 거 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무 피로도 때문에 우울감, 허리 디스크, 기타 잔병치레는 대부분 기본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분대장과 행정보급병들이 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줄어들어가는 휴가 일수. 단도직입적으로 예전에 알던 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던 조교는 육군훈련소에 더 이상 없습니다. 저희는 한 기수당 위로휴가 1박 2일을 받습니다. 이게 그나마 개선된 휴가 일수고요. 작년 초까지 3기수당 4박 5일 받았습니다. 분대장 포상은 엄청난 유공이 있지 않은 이상 연대장급 포상 2박 3일이 최대죠. 따라서 분대장은 기본 휴가, 기수 위로 휴가,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포상 휴가, 코로나 위로 휴가 등 통상 60에서 65일 정도의 휴가가 보장되는데 행정보급병은 많으면 46일에서 48일 정도 가져갑니다. 재밌는 건 최근에 분대장 모집 포스터를 과거 휴가 90일이 보장되던 시기에 사용해서 포스터에 휴가 최소 90일 이상 보장이라고 적혀있는 그것에 속아 지원한 분대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면접 때 휴가 그만큼 안 준다고 고지해줘서 면접 후 포기하는 인원이 속출하지만 막상 와서 억울해하는 인원은 많이 없죠. 네 번째, 매 기수마다 달라지는 통제 방식과 매뉴얼들. 이거 완전 피곤합니다.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교육이나 통제 방안이 없어서 매 기수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기수를 진행합니다. 최근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소대장, 분대장들이 일하는 게 뭔가 어설프고 훈련은 뭔가 허겁지겁 갑자기 어물쩡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드셨죠? 어쩔 수 없어요. A 방식은 별로였다. B 방식으로 해라. 해보니까 B는 별로고 A로 넣어서 C를 해라. AC 별로네? 그러면은 C, D 방식으로 해라. 이게 매 기수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껏 시스템 익숙해져 있으면 또 다른 시스템을 계속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육 준비하는 중대장, 소대장님들이 가장 큰 피해죠. 다섯 번째, 그나마 남아있던 사기, 애국심마저 없애버리는 희생정신의 계속적인 강요. 분대장이 된 이후로 처음 듣는 지휘관 교육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너희는 0.3%만 할 수 있는 보직을 맡았다. 많이 힘들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희생정신에 투철해라.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것들을 배울 것이다 입니다. 예, 뭐 여러가지 배워갑니다. 빵꾸 안 내고 정량 배식하는 법, 난리 피우는 성인 남성 달래는 법. 추가로 요즘 육군훈련소 부식 정말 잘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장점 5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강조되어 있는 훈련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별로 다르지만 그나마 잘 나오는 부식들은 아침 7시, 7시 반에 분대장 혹은 행정보급병 4-5명이 대대 1000인분을 받고 일일이 나르고 분배합니다. 특히 격리 때는 다들 바쁘고 훈련병은 손을 빌리지도 못해서 한 명이 250인분을 다 옮겨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도 먹을 거니까 날라주지 뭐 했지만 올해부터는 오로지 훈련병에게만 부식을 제공해라가 돼버렸습니다. 원인은 기관병들은 부식을 너무 많이 남긴다는 거였죠.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몽쉘만 인당 3-4박스씩 주는데 물리지 않고 100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부식 구성의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훈제란, 스타벅스 병커피 등 아주 다채로운 부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 기관병은 부식 잘 안 먹고 버리니까 이제 안 줘요. 여섯 번째, 기관병을 훈련병처럼 통제하려는 일부 간부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탁실 갈 때 2인 이상 전우조 갖추고 보고하고 갈 것. 두 번째, 22시 이후 30분간 유동병력 통제, 생활관 복도로도 나오지 말 것. 세 번째, 3층 기관병 생활관에서 2층으로 내려올 일 있으면 용무면 용무 마치는 예정 시간까지 보고하고 움직일 것. 네 번째, 주말에 휴대폰 회수하고 2시간 이상 정신전력 간이 평가하기.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야전도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최전방 전역한 친구랑 전화하다가 이런 내용 말하니까 친구가 당지사가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발생 후 생긴 기형적인 코호트 격리 시스템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방역 관련 업무. 이게 요즘에 육군훈련소를 지옥으로 만든 가장 큰 요인인데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부대는 여러 병원, 의무 부대, 다음이 훈련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훈련소에 외부와 가장 밀접한 부대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코로나에 관련 시스템이 매우 후진적이고 무식해요. 방역복을 만능 바이러스 방어 슈트로 하는지 3일당 한 번 교체하게 줍니다. 오늘 훈련병이랑 접촉할 때 입은 방역복 다음날 다시 입고 훈련병이랑 밥퍼주고 보급품 나눠줍니다. 여기에 네 번째 문제점과 겹쳐서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지죠. 매 기수마다 격리 통제 방역 수칙이 달라져서 이제 어떤 수칙이 이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부들도 헷갈려합니다. 분대장들도 힘들겠지만 특히 행정병들은 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 시스템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입소 후 조사해야 될 것이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 백신 접종 일과 장소, 과거 격리 유무, 비확진 이력 등 오만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죠. 최근엔 입대 전 마지막 PCR 검사일 장소와 검사 형태까지 일일이 파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이상한 양식 하나 던져주고요. 어찌저찌 조사를 끝내도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온갖 부서에서 자료 달라고 하는데 각 부서별 양식이 미묘하게 다르고 심지어 교육대 간부들끼리도 카톡으로 일일이 적어서 보고하라고까지 합니다. 저런 이상한 양식으로 던져주면 양반입니다. 양식이 없으니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양식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별로라고 욕하는 경우도 다반사죠. 아무튼 가뜩이나 바쁜데 이런 거 저런 거 조사하라고 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육군훈련소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대로서 기피해야 될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분대장은 더 이상 육군고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훈련병만 신경 쓸 뿐 아무도 훈련소 기관병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아 일부만 적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논산 SCV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모질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 모자라서 TO를 2배 정도 늘리면 좀 팽팽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우선 예전에 뭔가 힘을 써야 되고 많은 물건들을 옮겨야 되고 이런 경우엔 훈련병들에게 자 오늘은 어느 소대가 한다, 오늘은 어떤 분대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잡일 같은 거 도와주고 식사 추진도 하고 뭐 배식 추진도 하고 막 이러면서 훈련병들에게 그 대신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점을 줬는데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피로도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뭐 좀 피곤하다 힘들다 이러는데 지금 뭐 봐서는 일반 병사가 근무하듯이 생각하면은 저 그냥 일과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일과할 때 저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쉬어야 되는 그 타이밍 순간순간마다 계속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가르쳐줘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훈련병들 사이에 껴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쉬거나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점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원을 한 2-3배로 확충을 하고 코로나 대비도 잘 할 수 있고 또 기관병들도 조금 저 할 수 있게 고생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게 병이 이거 미쳐가지고 장교 생태계의 최하위 피식자이자 장병들에게도 먹히기도 하는 쏘가리라고 불리는 소위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우리나라 토종 쏘가리 이렇게 생겼대요. 이것도 토종 쏘가리고요. 계급은 소위로 장교로 입대하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계급입니다. 별 탈 없이 1년만 지나면 중위로 진급하죠. 즉 소위는 1년 이하로 군복무 중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살이 통통 오른 쏘가리 꽉 찬 소위가 대부분의 상병보다 복무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장병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무에 대한 경험이 장병보다 적은 것에 비해 계급에 따른 차별 또한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런 소위에 대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대학? 그래서 대학을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냐가 소위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신임 소위의 첫인상이 되기도 하죠. 첫 번째, 사관생도. 사관생도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학생일 때 신분은 군인, 준사관이며 법적으로는 준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와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와, 사관생도가 학생 신분일 때는 준이로 치는구나. 각 군 사관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육해 공군의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4년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국군 간호 사관생도, 대전에 있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국간사에서 입학하여 4년 과정을 보내고 임관 후 간호장교로 복무합니다. 육군 3사관생도, 일반 대학교에서 2년 재학 중에 100% 편입생만 지원받는 육군 3사관학교에 편입을 해서 3-4학년 과정을 보내죠. 두 번째, 학군장교, ROTC라고 합니다.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대학교에 무리지어서 직각보행하며 제복 입고 007 가방 들고 다니는 대학생들, 이 친구들이 바로 ROTC입니다. 사관생도와 같이 방학 때 하계 동계훈련을 받게 되죠. 대학 2학년 동안 재학 중에 지원하며 3-4학년 과정을 보내게 되어 학생일 때 신분은 군인입니다. 추가로 공군 ROTC는 한서대, 항공대,
교통대에 있고, 해군 ROTC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 제주대가 있고, 육군 ROTC는 너무나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사장교입니다. 학사장교는 4가지로 분류됩니다. 겉모습은 일반 대학생이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도박 등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바로 선발이 취소되기도 하죠. 뭐 위에는 취소가 안 되나요, 그러면? 군 장학생,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지원 가능하고 몇 학년에 합격했던 4년 등록금 전액을 다 지급합니다. 와, 나라에서 국가장학금, 대학 장학금과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비쌀수록 개꿀인 군 장학생이죠. 그러나 군대에 임관하게 되면 7년을 의무복무해야 하고요. 수혜기간 4년,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임관 즉시 7년 계약이라 중간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아, 전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위들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계약에 묶여서 전역을 하지도 못하죠. 그러면은 27에 나오는 거야? 27도 아니네? 30? 34? 아니지, 31? 오 마이 갓. 조종 장학생. 각 군에 계약된 대학교의 항공기 조종 관련 학과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데 육군의 헬기, 해군, 공군, 해병대 헬기 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합격 한 해부터 등록금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4학년 때 한 번 장려금 지급되는 곳도 있고 비행 실습비 전액 지원받는 곳도 있고 일반적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13년입니다. 마흔에 나오는 거야? 의무 복무 기간이 13년입니다. 학사 사관 후보생, 대학교 4학년, 그리고 대학 졸업생이 지원합니다. 아무런 혜택 없이 장교로 그냥 입대하는 거죠. 학사 사관 후보생?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예비 장교 후보생,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지원하는데 학사 사관 후보생 시험을 미리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육군 간부사관.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하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인 현역 부사관과 현역병, 예비역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연 학연으로 뭉쳐져 소위가 되기 위한 과정을 대학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17주의 기초 군사훈련, 가입교와 군인화, 장교화를 받고 그리고 선발 종류에 따라 교육 기간 차이가 있는데 임관 후 병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소위가 되어 우리나라 전역에 방류됩니다. 아참, 육군 간부사관의 17주 기초 군사 훈련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사의 기초 군사 훈련 훈련소 5주. 아니 그러면은 소위로 됐을 때 저것도 안 돼요? 호봉으로도 안 쳐줘요? 기초 군사 훈련 훈련소 5주 코로나는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데 말이죠. 시간이 되면 유학 시절 방학 때 미국에서 헬기 조종하면서 있었던 일, 기동 헬기 운용병이 하는 일과 있었던 일에 대해 한번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개복 어중 앙일 두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뭐 신기한 썰이네요. 소위 종류가 저렇게 많은 줄 몰랐네. 저는 소위 종류라고 해봐야 뭐 ROTC, 뭐 학사장교, 아니 학사장교가 ROTC지. 삼사관 학교,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뭐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엄청 많네요. 그 의무복무 7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군의관들 옛날 썰 때 썰렁썰레에서 군의관 썰 때 본 것 같아요. 군의관들이 저거 받아가지고 군장학생으로 저거 받아가지고 완전히 저거까지 다 받고 교육 다 받고 그 다음에 군대 생활을 7년을 한다. 그랬던 썰이 기억이 나는데 그 썰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란 거는 그 조종기 맞나요? 이름 뭐였죠 아까? 일반적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13년입니다. 조종장학생? 조종장학생들은 의무 복무 기한이 13년인 게 어마어마하네요. 해군 고정익 조종장교는 15년이라고요? 북한인가요? 아, 나오면 바로 항공사로 취직하는구나. 근데 참 그게 조종사나 이런 거, 특히 비행기나 헬기 이런 거 조종사들이 저는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1차 세계대전 이런 때에도 영국 애들이 귀족들만 그 비행기 탔거든요. 그 옛날에는 귀족들만 하던 그런 기체를 탑승하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거기 나오면은 외부에 그 헬기 조종하고 그런 걸로 나오면요 완전 베테랑 돼서 나오겠다. 군대에서 진짜 많이 연습하고 진짜 많이 맨날 타고 그럴 텐데. 요즘에 파일럿들 구직난이라고요? 아, 항공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다녀서. 그래서 저번에 저 뒤에 보시면은 조종기 있는데 저거 갖고서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이 있는데 그거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뭐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 욕 많이 먹었죠. 그따위로 운전할 거면 운전대 잡지 말라고. 게임인데. 왜냐면 제가 저공비행으로 평양 갔거든요.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100m 안 넘고 지면 따라서 가는데 이게 비행기가 여객기다 보니까 상승과 하강이 너무 느려서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터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욕먹. 진짜도 아닌데 하여튼 진지충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만은 신박한 정보가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소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소위들은 어떤 소위들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매일 아침 저의 출퇴근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11년도 8월에 입대해서 연천에 있는 포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저희 포대는 본부 포대라서 각종 부서에서 한 생활관을 쓰는 그런 곳이었죠. 이전에 썰랑썰레에 동기가 많으면 생기는 일을 재밌게 듣고 나서 몇 가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뭐 동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나 싶으시죠? 정확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입대했을 때 군번을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동기제도를 시행했으며 1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에서 9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중에 특이한 게 제가 입대한 8월 군번 2등병들이 본부 포대 내에서 23명이라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본부 포대에 속해 있는 부서는 본부 포대 행정반 측지, 작전, 정보, 인사, 군수, 병기, 수송, 통신 부서가 한 생활관에 있는데 참고로 6.25식 막사였습니다. 제가 입소 후 제 위로 100명이 한 생활관에 모이는 걸 보고 기겁했었죠. 이게 정원이 90명 편제에 이 중에 23명이 8월 군번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서의 막내가 8월 군번이었고 저희가 너무 많아서 7, 8, 9로 동기가 되면 너무 많은 신병이 동기가 되고 근무를 나가기 애매해서 저희만 8월 근번들만 동기가 되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동기들끼리 같이 근무 세우지 말라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3개월 단위로 동기를 끊더라고요. 이제부터 에피소드를 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왜곡이 있어서 MS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대 입소 후 2달 동안 풀잠자기. 보통 2주 대기 후 새벽 근무를 돌아야 되는데 90명 중에 절반이 2등병이니 근무를 짝지을 수가 없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근무를 짜던 선임이 2등병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근무를 세울 수는 없고 사수들이 부족해지 1병들이 근무를 2번씩 서야 되나? 하면서 그냥 세우는 그런 이상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동초 근무를 섰던 A1병이 위병소 말번 근무를 들어가고 위병소 1번 초였던 1병이 다시 동초 말번으로 들어간다는 등 이런 미친 상황이 계속 발생하여 나중에 8월 군번은 10시에 점호가 끝나자마자 잠들어서 그 다음날 7시까지 풀잠을 자고 일어나는 상황으로 1병들은 다크서클, 2등병들은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생활을 2달간 계속하게 됩니다. 개갈굼 당했겠는데? 동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저도 행정병이고 동기들도 보통 행정병이고 각 부서엔 동기가 2명씩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급, 패급 각각 등급으로 나눠지는 게 각 처부들에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과장이 수송병 B가 운전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서 소문이 돌면 A급, 인사과 B가 업무를 실수해서 뭐 잘못됐다고 소문이 들면 패급, 이런 식으로 병사들끼리가 아닌 간부들 입에서 누가 칭찬으로 이름이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 패급과 A급으로 나눠지다 보니 처부장에게서 칭찬이 나오면은 그날은 결산 분위기가 좋아지고 코사리가 나오면 그날은 결산 내내 갈굼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이러다 보니 묘하게도
간부 눈에 잘하는 모습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생활관 내에서는 완전 개판인데 간부들 눈에는 일 잘하는 병사로, 병사들 사이에서는 너무 좋은 애인데 일을 조금 못해서 욕먹은 동기는 개패급으로 나눠지며 병사들이 근무나 작전 생활보다 처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서로 비교를 당하니 동기들끼리도 사이가 멀어지는 기이한 생활관의 묘한 기싸움이 흐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짬 좀 타서 다들 편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다들 난리였죠. 선임 이름 모르면은 바로 옆 부서 동기한테 물어보고 그 부서 동기도 모르면은 옆 부서, 다들 동기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기도 피해를 안 보고 넘어가니 말 다 했죠. 오히려 같은 등급으로 갖다 놓으니까 서로 비교해가지고 날석에서 행동하는구나. 위에서 말한 이상한 상황만 얘기하니 동기애가 없어 보이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는 동기들이 전부 일병을 달았을 때 일인데 제가 있던 부서는 인사군수 병기가 같이 생활하고 의무와 PX병이 같이 있는 소대였죠. 이 중에 저는 인사에서 대대 격리병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사수는 저랑 비슷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선임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종교도 같고 취미도 같아 비슷한 대학교까지 2주간은 그래도 사수 잘 만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주 대기가 풀리고 묘한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사사건건 대학을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악기 연주하다가 틀려도 학교 얘기, 업무 중에 뭐 빼먹어도 학교 얘기. 이상하게 자꾸 학교 얘기만 하니까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학교 얘기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요. 갑자기 조인트가 날아옵니다. 어디서 대드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포옹과 폭행이 많아지자 동기들이 다 같이 마음의 편지를 써서 포대 행정반으로 전달. 물론 그 행정병은 저의 동기였죠. 결국 이 선임이 20명의 진술과 함께 뿅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페북에 뜨길래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또 교회 오빠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4번부터는 일병 때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동기 생활관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동기인가 보죠, 처음에. 오히려 그러면은 서열이 정해지지 않나? 남자는 모이면 무조건 서열이 정해지는데 친구라고 하더라도 은근히 생기는 그런 서열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는데 모르겠네. 형 다시 와볼래냐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요 이미 일병 때부터 병장들 다 잡아먹고 다녔어요. 실실 쪼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잘못 보이면은 갑자기 차 완전 전장비할 때처럼 차 다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비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파워가 세서 정비병 파워가 제일 세요. 수ung부에서 어디만 다른 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대는 정비병 파워가 제일 셌어. 정비병은 제일 똘똘한 애 뽑아야 된다고 제가 2등병 때 훈련소에서 그 1등한 거 사단장 표창 받아서 훈련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자대를 가니까 자대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자대에서 수송병 뼈러 갔는데 일과는 정비만 해. 정비하면은 정신 안 차리면은 위에서 타이어 떨어지지, 쇠떼기 떨어지고 막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골로 가거든. 어디 손 끼면 그냥 손 말려 들어가서 어깨까지 다 잘라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정비병들이 파워가 셌어. 정비병이 파워가 센데 내 위에 있는 고참 정비병들은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 중대 대장급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정비병 최선임이었는데 최고 정비병 콘토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장난감처럼 맨날 데리고 다닌 거야. 2등병 때. 그러니까 나는 청소하러 가야 됩니다. 새끼가 청소를 지금 내가 지금 나랑 같이 놀아야지 지금 청소하게 돼 있나? 아닙니다. 이제 상병들이 야마가 돈 거야. 2등병 때 내가 한 3-4개월 동안 각 계속 잡고 있었어요. 선임들이 막 뭐 물어보면은 아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 한다 그러고 막 다 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못하지. 왜? 정비병이라서 맨날 정비하러 가야 되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막. 행복하니 야 너 정비병이잖아. 손 맨날 들지만 너 손 내려. 야 정비반 스키 손 못 들게 해요. 자 하겠습니다. 소 조용히 해. 소리 진짜 행복한 씨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조용히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 새끼 그 미친 소리. 알겠지. 너 이따 내려와서 봐. 스패너로 대가리 계속 맞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막 1-4달 동안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일병 달 때까지. 그러니까 병장들은 재밌지. 2등병인데 들어오면은 보통 어느 정도 해이해지기만 하는데 계속 그 지랄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혼또가 나갔어. 그 밑에 있는 정비병 애가 이제 날 잡으려 그러더라고. 걔랑 동기고 걔랑 있었던 상병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정비를 졸래 잘했거든? 그리고 다른 애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줄 알아. 전기나 이런 걸 만질 줄 아니까. 막 라디오 같은 거 불법으로 막 달아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불법으로 이게 왜 달려있지? 아 요놈들이 이거 정비장교 몰래 이거 정비관 몰래 살살 이거 다 달아놨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뒤졌다. 꼬투리 잡혔지 나한테. 그 다음부터 나한테 지랄하고 그러면은 정비장교님 조사 차량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빠따로 정비장교님 막 이렇게 파트를 발동시키려는 사이 개새끼들아. 그거를 몇 번 하니까 정비병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 알고 그리고 나한테 갈구던 애들이 한둘씩 슬슬 눈치를 까기 시작하더라고. 나중에 한 상병 됐을 때는 제가 혼또였어요.